방송 콘서트 시간으로요. 올해가 2020년 6월 11일 4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2월 9일날 개성공단이 중단돼서 딱 1년째 됐던 그 날, 개성공단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표명했던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명확하게 2016년 2월 10일 조치는 완벽한 정책 실패였다 라는 걸 반드시 복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두 번째,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200여 영업기업 포함해서 200여 모든 기업인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긴장을 넘어서 신뢰 구축, 평화를 만들었던 진정한 애국자였다라는 표현을 2017년 2월 9일날 입장표명을 하셨더랬습니다. 그 이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듣기 전에 그 애국자들이 실질적인 재가동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촉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세 분 준비된 세 분 기소강의자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장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개성공단 3파시죠.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이 2004년 당시 공단 운영을 시작할 때와 비교할 경우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지 밖에 말씀하셨지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그때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유엔 제재 틀이 촘촘하게 작동하긴 합니다만 작년 11월에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저녁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2018년 9일 그때 평양에 같이 모시고 갔을 때는 금방 뭐가 될 줄 알았는데 2019년 지금 1년 다 되도록 단 한 번 공식 접촉도 못하는 이런 남북관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촉진할 수 있겠습니까? 최우선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간을. 저 남북이 뭔가 소통이 되고 그래야 공간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져야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역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인데 그 얘기를 좀 강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가 컸고 또 북쪽 미국으로부터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제발 좀 보조를 맞춰달라 이렇게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보조를 맞춰주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충분히 보조를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2020년에는 개성공단을 열어야 합니다. 무조건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정도로 이제 절반 지냈어요. 3년, 4년차 하반기 들어가는데 언제 그 자신들의 생각을 펼쳐볼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2004년도 그때는 어쨌든 이라크 전쟁을 수행 중이고 북한 붕괴론이 횡행하고 선제 타격론이 오고가고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무슨 놈 개성공단이나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 사람들을 설득한 핵심은 뭐냐면 사실 미국은 북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절 저는 청와대 NSC 사무처에서 한반도 편에서 담당관으로서 당시에 통일 장관님이셨지만 NSC 상임위원장이셨습니다. 정동영 장관님께서 그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들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 당시 NSC 사무차장으로서 이성석 전 장관님께서는 정동영 장관님과 함께 미국 설득의 과정부터 참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종석 전 장관님께 준비된 질문은 당시 미국의 반대는 그렇게 엄혹했습니다. 사실은 엄혹했습니다. 그 기본 상수였는데요. 그 엄혹했던 미국의 반대를 넘어서 결국 개성공단 착공과 가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진짜 뭐였는가, 그거에 대해서 힘도 다시 한번 좀 강조될 수 있는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3년 3월에 정부에 들어가서 NSC 들어가 보니까 개성공단을 착공을 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나름대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미국에서 이제 이 대사관 통해서
우리 외교부처에서 얘기하고 또 통일부 직접 대상하는 직원이 찾아오기도 하고 누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정책 시그널을 북한한테 보내는 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반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지금 당장이 무슨 북한한테 견제기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북한이 핵과 관련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사람을 보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다. 근데 미국도 결국은 이제 할 수 없이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이제 6월달을 잡고 그랬더니 미국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은 착공식을 하는데 착공식을 해준다 현장 가서 해야 된다. 저 부지에 가서 착공식 하는데 고위 관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관리가 참석하면 그것 또한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시도를 냈습니다. 사실은 개성공단을 착공한다는 갖다 우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금 비겁하지만 그냥 양보했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가 통일부장을 안 가야겠다. 그래서 제 기억에 전 통일부장관이었던 조명희 씨가 그 당시 교육장인가 했는데 그 당시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때 초대 관리위원장이 김동문 위원장이 계셨는데 저랑도 몇 번씩 만나서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만 6월 29일인가에 착공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하게 돼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이제 거기에 콘크리트 들어가고 다 해야 된다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하루를 연기를 해야 되는데 하루 연기했어요. 그랬더니 정선장관님이 저한테 급히 전화가 와서 큰일 났다고. 당시 토지공사 사장님이 그 훌륭한 분인데 이제 예비역 대장 출신이셨는데 이제 내일은 안 가겠다고. 내일 공사 차량 여러 가지 기자재 철수하고 하루 이제 다음 날 하려고 다시 나왔는데 안 들어버리겠다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마 그 당시 토지공사 대표님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그 당시 역시 여러 군데에서 이 개성공단 착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고. 제가 직접 토지공사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얘기한 가세요? 라고 제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청와대가 이거 책임 대통령 뜻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참 가가지고 하루 연기했다고 연기하는 사이에 우리 그 토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그 공사 차량들을 갖다가 다시 못 들어보내겠다 하는 만큼 어려웠던 그걸 조금 한 겁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 결국은 제 생각에 믿음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지금 당장 문제에서 분명한 것은 개성공단에서 남북이 이렇게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이 나가야 한국 경제가 나가야 할 가장 아주 중요한 그 다음 우리의 미래 전략이라는 그런 확신. 그 확신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죠.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나온 건데 그 확신. 또 하나는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는 순간 한반도 평화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 평화에 대한 갈망에 대한 어떤 이걸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반대했잖아요. 결국은 보면 그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갖고 있는 특징도 그러시고 또 정명 장관님도 그러시고 아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동맹이니까 같이 협력하고 미국 얘기를 잘 듣지만 한반도 우리 운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가 미국보다 어떤 데 더 잘할 수 있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라는 어떤 당사자의 책임의식 주체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의식과 거기에 대한 자기 책임성 그리고 그걸 통한 추진의식 이런 것이 결국은 개성공단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이종석 전 장관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혹 캐치하셨던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는 미국의 허가사항이 아니다. 승인사항입니다. 개성공단 합의는 남과국 양정상의 6.15 공동선언이라는 그 순간 합의의 정신에서 남과국이 합의한 것이다. 그 재개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다. 한미동맹 절차적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그들의 승인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명확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미국 럼스펠드, 콜린 파월 부시를 설득해서 착공식을 하게 되는데 당시 동일 장관님한테 전 장관한테 동일 장관 착공식 다녀오시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일 장관이 참석하는 것과 통일 외교인 국장이 참석하는 그 차이가 뭐라고? 그것 하나조차도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명분을 잃으면서 실리를 택하기 위해서 당시 교리부 국장이 참석해서 착공식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의존하는 한미관계입니다. 이 토대에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좀 원칙적인 입장에서 좀 더 강고하게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우리 송영길 의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요.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아까 기조강행선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북아 전체의 평화경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현 정부 초대 북방경제력 위원장이시죠.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신북방경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질문이 그겁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북방경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축토로 설명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견해를 달리하지만 적어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접근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기대가 남아있다고 보고 그걸 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추운데 제가 민주당 대표를 쉬기시게 갔습니다. 이정원 의원님도 뉴스되고. 근데 그 8년 동안 사실 이명박 박근혜한테 끌려다니면서 소위 스트래티직 페이션스가 스트래티직 멜리전스가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8년 동안 뭐 했냐라고 말하는 것은 참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한 접근이 됐습니다. 결실을 내렸습니다. 저는 미국 측사들을 만날 때마다 닉슨의 1972년 조국 방문을 통해 마오쩌둥을 만나서 정말 주계장막을 해체하고 미중 관계가 오래됐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악수해가지고 이 북미 관계가 한번 세계사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람이고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보면 이 기회를. 그래서 제가 이제 북방 경제 문제도 계속 푸틴 대통령한테도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푸틴 대통령이 계속 남북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푸틴 대통령 말씀대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남북이었는데 왜 푸틴 대통령 자신도 김정은 위원장을 안 만나고 있습니까? 그때는 시진핑도 김정은을 안 만나줬습니다. 다 아무도 2011년 집권한 이후로 안 만나고 있어서 특사를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나로 특사를 보내서 보내고 시진핑이 되는데 이 북방경제의 그 중요성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번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이 환상적인 지정학적 위치가 가지고 있는 북한 경제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 이게 무섭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저는 그 비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어찌됐든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펠로시 양원장이 우리 사다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북에 대한 아주 불신을 표명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원내대표한테 전해드리고 오히려 펠로시의 사고가 더 정체되어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진보적인 초수본 이런 분들은 상당히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같이 견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남북 관계를 푸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 미러 관계 문제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옳은 방향입니다. 계속 저렇게 미국 민주당이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이고 크림반도 문제가 그런 섹션 계속 유지 강화하려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고 러시아의 그런 첨단 무장
군사 기술과 중국의 경제적 파워가 합해지면 12억의 전략적 유력이 될 텐데 왜 그거를 동일하게 그렇게 몰아붙이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어찌됐든 러시아는 권위적 체제이긴 하지만 헌법을 공산당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국가고 어찌됐든 민주주의를 표명하고 있고 의회와 대통령을 뭐 선거의 공정성 시기가 있더라도 직접 선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국 견해에서 저는 미래 관계도 복원시키고 한일 관계도 복원하면 이 국방 경제의 비전이 뚫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은 공통 질문입니다. 2분씩 발언을 좀 힘줘해 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명확하게 강하게.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현 상황에서 공단 재개를 가로막는 가장 본질적인 제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을 돌파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세 분의 2분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전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개성공단이 이렇게 열기가 힘든 것의 뿌리 본질은 한반도 문제의 하위 변수화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유엔 제재를 왜 그렇게 제재하느냐 하면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 강국을 제재 틀 속에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 속에서 한반도 문제는 하위 변수란 말이죠. 여기에 그러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 속에 갇혀있는 개성공단 문제는 거기에 이제 발목이 잡혀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타개할 방법은 없는 건가?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독자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독자 공간은 뭐냐? 남북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5년 제가 6.15 5주년 그때 막혀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소통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가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생존을 확보하는 전략의 핵심은 남북 소통을 통해서 지렛대의 힘을 갖는 거다. 왜냐하면 미국 대사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한마디라도 더 저한테 듣기 위해서 그 가기 전에 만났을 때 태도가 갔다 와서 만났을 때의 태도가 달라. 제가 미국에 그 뒤에 갔을 때 평양에 갔다 온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미국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북과 소통하면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저는 원팀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통일부 혼자 빼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분도 말씀하셨지만 외교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원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부의 존재 이유는 대미 외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근데 통일부의 역할과 지금 외교부의 역할 기능이 지금 상당히 방향성이 달라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 통합적인 노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현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원인 속에서 또 개성공단이 지금 분당이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것을 내면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처럼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를 갖다 유엔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 안에서 그런 미국의 그런 태도와 입장을 갖다가 따라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필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명분과 실리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권의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조건 할 거다라는 주권의식이 있어야 되고, 주권의식의 맨 앞장에 있어야 될 것은 정부다. 정부가 그런 의식을 갖고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바로 그런 자세에서 미국 조야에 대해서도, 우리 또 사회 내에서도 어떻게 개성공단의 재개가 왜 필요한지, 또 바꾸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충분한 통일부 장관이 또는 통일부 여러 관련들이 또 정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 관련들도 다 어떻게 돼서 자 간다, 다 같이 선택을 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뭐야 이거 무슨
공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 되지 마서 이게 라는 말을 듣는 아이들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들리게 되면 그리고 왜 우리가 얘기하는 걸 갖다가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키고 한미 간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또 합의 보고 같이 나갈 수 있지만 우리 운명이 걸려있는 한반도 문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미국과 우리가 의견이 다른데 아무리 봐도 우리 의견이 다른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의 국제사회의 이견, 다른 생각을 표명하고 국제사회에서 토론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개성자를 듣고 나가야 되지 행동하지 않고 그냥 말만 웅웅거리는 거, 입에서 웅웅거리는 거 아무 소용 없다. 이 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속에서 웅웅거리는 게 무슨 이 말이에요. 언어랑 정확히 표현된 것이 실천됐을 때 의미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스터 선샤인 그 드라마 보신 분 많으실 텐데 보면 거기 외국의 시인을 그 친일 세력이 잡으려고 계속 암살하고 죽이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국권이 상실될 때 최초로 상실된 게 외교권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박탈하고 모든 공간을 폐쇄하고 주미공사도 폐쇄되고 유일하게 상페테르스부르크의 이번진 공사의 러시아 공사관만 니콜라이 2세가 지원을 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헤이그 밀사를 파괴해서 1907년 만국평화에 의해서 이 을사들에게 프랑스는 호소라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방위협상 대표로 외교부를 선택하지 않고 정은보 기재부를 선택한 것은 저는 신의 한 수였다.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보 대표 만나보면 논리가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외교부는 들어갈 때부터 미국이 그 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게 보이지 않게 선배 때부터 이렇게 축적되어 온 DNA 속에 축적되어 있어서 상당히 자주적인 외교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다. 이번에 개별관광 문제는 저는 개별관광으로 다 이제 되는데 이게 개별로 하더라도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집단으로 묶어서 해서 가지 않으면 누가 안내를 하고 마음대로 독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을 잘 합의해서 사실상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가는 거지만 집단으로 그 관광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처리돼서 저는 금강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선주별을 비롯한 개성 시내를 관광하고 평양도 관광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대모 공사도 얼마 전에 쓰러 보니까 자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기도 찬성한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개성공단을 그 풀밭이 쌓이는 개성공단을 보고 선주별을 모르는 개별관광이 활성화되면 저는 당연히 개성공단 복원의 문제가 같이 공감대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주기업생들 그리고 시민사회 각계 대표신 분들께 이 세 분의 지혜, 명문들이 국민 속에서 공유,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토크버스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학계, 종교 여성, 시민사회, 청년을 대표한 여성분들의 개성공단 재개촉구 지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개성공단 닫혀 있는 4년 동안 폭포하는 것도 많고 억울한 순간도 많았습니다만 참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 하나는 우리나라가 좀 작은 나라인 건 알았는데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참으로 불화가 심했었습니다. 또 개성공단 재개 관련해서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을 만나게 할 때 참 그분들이 우리 대통령의 마음속의 심지보다는 미국 관련 부서의 의사를 더 따르고 살피는 것을 보고 이게 어느 나라 공무원이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굉장히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대단히 불만스럽고 실망스러울 정도로 지난 한 2년 한 9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관련 부분은 참 소심했고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끄떡하면 미국과 엇박자를 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고 참 개성공단이 또 퍼주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꼭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미국의 개가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참 작년 6월 20일 날 그 킨타나 미국 UN 인권보호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 유엔으로 돌아갔었는데 개성공단 재가동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에는 그리 크게 나오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엔 인권보호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정부는 미국 눈치 볼만큼 봤으니까 제발 좀 그만 보고 개성공단 재개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합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말로 하는 거는 그게 말이 나온다면서부터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공단 재개를 지금이라도 대내외에 선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한반도 평화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방지한다고 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의 가치라고 한다면 역시 평화를 유지해주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평화 유지를 위해서 사실 이제 김대중 정부부터 시행했던 것이 교류협력, 소통, 만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가끔 만나고 소통하고 또 밥도 먹고 또 술을 좋아하시면 술도 한잔하고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정말 평화의 상징이었고 거기에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차차 남북 간의 문화가 공유가 되고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이제 정말 한 민족이구나 하는 그러한 정말 실험장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물론 직접적으로 그 일을 담당했던 분들이 다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너무 북한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빨갱이들이 집 들어온다. 우리 뭐 다 퍼준다. 바친다. 이런 이제 공포심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1950년 6.25 전쟁 때는 혹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북한이 남한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북한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력 차이가 어떤 정도죠?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50배 우리가 잘 삽니다. 군사적으로도 2배 이상 우리가 막강합니다. 우리는 세계 군사력이 7위라고 합니다. 북한은 18위라고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북한은 지금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편이 거의 없어요. 중국, 러시아가 좀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게 미미합니다. 중국, 러시아마저 미국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북한에게 꺼지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은 언제 공격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떤 드론을 띄워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죽일지 모르는 이러한 엄혹한 상황 속에서 누가 또 무서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북한을 코너로 모은다고 한다면 정말 코너로 몰린 쥐가 고양이를 구우는 그런 형식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게 뭐 연간 1억 달러인가 그렇게 임금을 줘서 그것이 모두 핵미사일 만드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중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 중지를 했는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받습니까? 임금 1억 달러 주는 대신에 우리는 3억 달러, 4억 달러 이상 벌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근로자 값싸게 이용해서 활용해서 돈 벌어서 미제 첨단 무기 사가지고 북한 침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개성공단 당장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북한이 오히려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그걸 1억 달러 주면서 그것도 근거 없이 핵개발 한다고 이렇게 중지를 했던 것은 정말로 패착이고 정말 무모한 결정이었다. 이제는 뭐 시간이 너무 없다고 자꾸 쌓여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해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이제 우리 장관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식대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미국에 맡기면 안 되죠. 저는 뭐 이승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때야말로 이승만식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공도로 석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부랴부랴 달려들어서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보십시오. 지소미아 우리가 그걸 파괴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뭐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막 말리고 들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 개성공단 쳐버리죠. 금강산강을 해버리자고. 그러면 미국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왜 그러니 뭘 해줄까? 그래야 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망은 무언가 상실된 중에 하는 의지이고 또 잘 해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개성공단은 분단에 매몰되지 않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평화의 상징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로운 앞날을 당겨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의 정성과 영혼이 있는 공간을 5만 원 몇몇이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4년 우리는 개성공단 재개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입주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개신교와 이에 동조하는 종교계가 개성공단이 갖는 감정은 남다릅니다.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역사의 단절, 사람 사이의 단절, 민족 사이의 단절을 끝내자는 노력으로 결실한 개성공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대결로 전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은 정부나 기업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남과 북 노동자들의 일터였고 관광객이 오가며 총칼 뒤에 감춰졌던 휴전선 북쪽의 일상을 경험하던 공간이었습니다. 15km 후방으로 밀려난 북한군의 공격수보다 더 큰 안정감을 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대립의 완충기 정도나 적경지역 협력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한반도의 미래가 이렇게 금강산과 개성공단입니다. 많은 곤란이 있기는 하지만 평화를 꿈꾸는 우리는 속히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우리의 꿈이 여물어 가기를 함께 기대합니다. 당장 유엔의 제재를 뚫고 공단을 재개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고 개성공단은 그 권리 중에 하나이므로 국제사회가 이를 언제까지 막아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덧붙여 우리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국민도 설득해야 합니다. 금강산이든 개성이든 우리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설날 한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기업 협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설에는 직원들에게 보너스 줄 수 있을까요? 내년 설에는 직원들이 두툼한 보너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내년 설에는 서해안, 동해안 공업벨트도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남북이 함께 만든 제품을 대륙으로 실어나는 인프라도 착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향해가는 평화의 문이 조금 더 넓게 열리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정부가 뭐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한마디로 진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뭐 하자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열거자면 정말 끝도 맛도 없이 말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그래도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그런 문대한 철학과 지혜를 담아내기는 아직도 엄청나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북관계를 복원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이종석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웅얼웅얼 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야죠. 개성공단 재개하겠다,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 말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불안하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웅얼웅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겠다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그 엄중한 정세를 확 바꿔놓던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딱 기억하는 것은 평창 올림픽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을 맞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하겠다고 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북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고 웅얼웅얼 하는데 이 대목에서 중단하겠다, 이거하고 제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세 번째는 유엔 제재도 아니고 미국 제재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제재한 것 오이사도지부터 풀어야 된다. 우리 대통령께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참 제가 우리 대통령을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요. 그런데 제재 좀 풀 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고 사장으로 다닐 때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웃기는 사람들 아니야? 자기들이 제재하겠다고 해도 무슨 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슨 유엔 제재, 미국 제재를 풀게 해달라고 사장으로 다니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땅, 우리 사성장군도 통일부 장관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DMZ 가로막고 있는 유엔사에 대한 법적 주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등등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당장의 남북관계 개선하는 이 세 가지부터 하겠다고 웅얼웅얼 하지 말고 먼저 선언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념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의해서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단 그리고 냉전을 연장함으로써 엄청나게 무기를 많이 팔아먹고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해온, 그래서 엄청난 이속을 챙기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서는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핵심적인 정책적 실수는 뭐냐면 오로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미국의 손해에만 의존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난 100년 동안의 우리의 현대사를 쭉 한번 돌아볼 때 자신들의 이익을 훼손당하면서까지도 우리 민중과 우리 민족의 이익을 대신해서 열어주는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16 때부터 4.19, 80년 광주, 87년 노량쟁, 몇 년 전에 촛불까지 오로지 이 땅의 민중들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를 열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75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 분단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낡은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낡은 질서를 통해서 이 속을 챙기고 있는 자들한테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낡은 질서를 통해서 이 속을 챙기고 있는 세력들로부터 나오지 않고 더군다나 그 낡은 질서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관료나 정치인들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참 한심하죠. 우리가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될 거라고 믿었는데 관료들 하는 건 짓거리 보면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라고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야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한반도 평화의 법을 불렀던 그 원천인 촛불 시민 힘, 이것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의존해야 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대국들의 외압을 이겨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뭡니까? 바로 내부에 달았던 시민과 아주 좋은 예가 있죠. 400만밖에 안 되는 핀란드가 2차 전쟁 때 겨울전쟁에 명명되신 그 전쟁 때 50배나 인구가 많은 소련을 맞아가지고 46만이라는 소련 군대를 맞아가지고 선방했던 거. 그 400만에 핀란드 국민이 빡빡 묻혔습니다. 그렇게 되게 가능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죠. 안 좋은 사례. 우크라이나 친서구파 그리고 친러시아파로 나눠져가지고 분열하니까 어쩌습니까? 그냥 너무나도 손쉽게 크림반도를 가져가잖아요. 이런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내부의 역량을 키우는 거. 남남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통일 교육입니다. 작년에만 저희 조그만 전북교련하는 단체에서 청소년 시민들에서 2만 5천 명을 평화통일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통일부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통일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교육청에 어떻게 압력을 넣냐면 보훈단체 인사를 강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교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시대를 청소년 시절 보냈던 그 세대들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힘들여야 돼요. 힘들여야 된다. 판문점 전원에 나와 있는 판문점 전원 1조이랑 우리 민중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한반도 평화 문제의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거리에서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개성공단이 평화에 기여했다는 것,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군사적 마찰이 있을 때마다 그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왔죠.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불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성공단이 그것을 계속 완화시켜왔던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평화통일 시민행동은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거리에 나가서 그것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할 때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촛불항쟁 이후 진작 재개되었어야 할 개성공단이 아직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요구였던 파탄난 남북관계를 복원할 책임이 있고 또 좋은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 간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고 또 통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평양의 15만 군중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역시 말뿐이었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조금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하루아침에 문 닫은 직후 열린 국방위 회의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대합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입니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던 것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개성공단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북측에서는 10년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아무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언제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눈치만 보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선비핵화 이후에나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다시 되살려 새롭게 개성공단의 재개를 기틀을 마련하고 또 인간공 형태의 남북 경협을 넘어서는 명실상부 우리 민족의 평화에 번영하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단이 아닌 통일의 청사진입니다. 개성에서 이루어진 남북의 만남을 우리 국민은 통일의 희망과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일은 희망찬 미래이고 통일의 주역인 8천만 민족입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날마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남북 교류 협력의 장이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성공단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합쳐진 곳이라는 아주 경제적인 부분만 강조된 교과서 속 문장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고3이었던 그때 개성공단이 닫히던 그날의 뉴스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 와서야 개성공단이 어떤 곳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마주보면서 매일매일 작은 통일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개성공단은 왜 아직도 닫혀있는지, 개성공단이 닫히게 된 이유가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문이었다면 정권이 바뀐 지금은 왜 개성공단이 열리지 못할까? 혹시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인가 했지만 북이 아무런 존재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밝힌 지금 제재에 걸리는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충분히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가장 먼저 열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 아닙니까?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그날 이후 대학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취업, 학업 이야기밖에 없던 대화에서 북의 사회, 북의 지도자에 대한 인상,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킷리스트에는 기차 타고 유럽 여행, 평양냉면 먹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체감하지 못하고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분단 속에 살았던 우리는 분단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더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한 삶과 생활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통일을 준비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현실에서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이제는 한두 번 만남을 하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일을 하다가 오해가 생겨 말다툼도 하고 그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화해하고 맞춰가며 함께 일상과 삶을 나눠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북의 청년들은 스스로 남과 북,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배우고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하고 있는 미래가 불편하거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평화고 통일이 아닐까요? 여기저기에서 청년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마음껏 고민하고 상상하는 것은 분단이라는 낡은 질서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양극화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청년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갑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라는 기득권의 부추김은 허울좋은 강요일 뿐입니다. 청년의 낡은 질서 속에 개혁을 요구하거나 다른 세대와 경쟁하며 우리 몫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대학생들이 흥분했던 이유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곧 취업을 해야 하는 4학년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가장 가까운 항공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인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북의 대학생들과 인공위성이나 항공우주 기술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요? 더 나아가 함께 창업을 하는 것은요? 청년들이 더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하는 개성공단, 이제는 열어야 합니다. 분단 질서 속에 우리는 통일과 평화를 제대로 배우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상상하고 직접 만나고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정권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곳,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맡아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남과 북이 자주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단 없이 멈춤 없이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곳으로 개성공단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일어나 주셔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성공단 이제는 하면
열자. 개성공단